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 호조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예상보다 안 좋게 발표된 미국의 S&P 글로벌 PMI 지수, 이것이 또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이렇게 조금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이런 역설적인 장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동안의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듯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소 주말을 넘기는 와중에 공매도 세력들이 또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동안 과매도 되었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특히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테슬라는 실적은 부진했지만 시간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주가 끌어올리기 신공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이따 또 글로벌 비즈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적 이외의 경제 데이터 시장의 입맛에 맞게 잘 나와야 하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들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횡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증시 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이슈로 의료 대란에 심란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도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보험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선 단단하게 잡아줄 지지대를 찾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9%, S&P 500이 1.20%, 나스닥이 1.59%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1.79% 오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오름세 보였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끈 건 대형 기술주들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52%, 애플도 0.59% 올랐고 엔비디아는 3.65%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초록불 켰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1%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2.92%,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라일릴리도 1.96% 올랐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간 맥을 못 추던 시장이 어제 반등 이후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성적표 대체로 좋았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회사죠. 스포티파이,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보다 이처럼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발표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49.9로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을 시사했습니다. 전월 51.9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52도 하회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에 국채 금리는 내림세 보였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 4.6%대, 2년물은 4.9%대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실적 호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 지금까지 약 20% 정도가 실적을 내놨는데 이 중에 76%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업들 이외에도요.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나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일 겁니다. 그중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에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테슬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0% 급감하고 매출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적 발표 내용 들여다보면 1분기 매출이 213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0.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전망치인 221억 5천만 달러와 0.51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후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오히려 6% 이상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이 최악일 것이라는 경고에 비해서 그 충격이 그나마 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년 생산량 대비 50% 이상 성장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안 좋은 실적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 기대에 부합한 종목들과 기대감이 적절히 섞여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 정세 격화에 따른 조정이 끝나간다는 낙관론과 최근 한 달 새 약세를 보였던 지수가 또 다른 하락을 준비하면서 데드캣 바운스를 나타낸 것이란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오를 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를 통한 성장 전략이 확인되어야만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메타,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차례대로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40% 주가가 하락한 테슬라는 미리 매를 맞아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가 판명될 것 같은데요. 이후 실적에 따른 시장 반응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출은 9% 감소한 213억 달러에 그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순이익은 무려 55%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일까요? 이 결과보다는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관심이 쏠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저가 모델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측은 현재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저가 모델을 포함해 신차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깜짝 공개한 로봇택시 소식과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를 테슬라 생산 공장에 배치하고 내년 말 외부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공개된 마스터 플랜 3가 온통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확보 방안으로 도배가 된 만큼 이렇게 확보한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게 될지 힌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테슬라가 헤맬 동안 디트로이트 삼형제 마티형 제너럴 모터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7.6% 증가한 430억 달러로 올렸고 순이익도 25% 가까이 증가한 30억 달러에 달해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이던스도 높여잡아 기대감을 키우면서 화요일장 주가는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첫 분기를 강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토종업체들의 저가 공세의 점유율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손실도 1억 600만 달러에 달했는데 다만 사측은 재고 처리에 따른 손실이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로봇택시 사업부인 크루즈 정상화 문제도 안고 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고로 한 차례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메리바라 CEO는 이달 초 애리조나에서 로봇택시가 운전자나 승객 없이 도로 운행을 성공했다며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전기차 사업부에 대한 재무 성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백 개의 중국 입찰 문서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 대학과 연구소 등이 미국 또는 대만 업체들이 제조한 서버를 통해 엔비디아 첨단 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확보 경로에 사용한 서버 제조 업체로는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 그리고 대만의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등이 언급됐습니다. 중국 과학원과 산둥인공지능연구소, 우주과학센터 등이 이 같은 루트를 통해 칩을 구매했는데요. 칩을 판매한 11명은 중국인 소매상들로 이들이 지난해 11월 수출 통제 강화 이전에 비축해둔 물량을 사용한 것인지 그 이후에 확보 물량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제조 업체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아이폰 사랑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분기 출하량은 20% 가까이 급감해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도 15%대까지 내려앉으면서 3위로 추락했습니다. 애플의 직격탄을 날린 건 중국 토종 업체들이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판매량은 애국 소비를 등에 업고 70% 가까이 폭증해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업계는 비록 애플이 1분기 고전하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정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올 들어 첫 6주간 중국 판매가 24%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을 줄이면서 판매 부진이 완화됐다는 신호를 보였고, 또 6월 열리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공개되면 잃어버린 중국 시장 파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모멘텀이 부재한 우리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소외됐던 태양광주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 태양광주와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왔는데, 먼저 샘 올트만 오픈AI CEO가 데이터 센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트먼 CEO가 태양광 스타트업 기업 엑소와트에 약 276억 원 규모의 투자에 뛰어들었다면서 올트먼 CEO가 차세대 전력 조달 수단으로 태양광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기 위해선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AI 기업들에게 전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죠. 이런 이유로 최근 올트먼 CEO를 비롯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에너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약 9조 7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어제 태양광 에너지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DN이 26%대 급등했고 윌링스가 19%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금양 그린파워, CN플러스 그리고 대명에너지까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과 관련해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방문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양사는 캐나다 측을 사업장으로 초청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은 대규모 수주권에 대해 이르면 2026년에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조선주는 최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유가, 후판가 등 조선 업황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조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어제 조선주가 선전했는데요. 소식이 나온 한화오션이 7.92%,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3.75% 올랐습니다.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5%대 상승했고, 이외에도 HD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2%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큰손들의 방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에 현재 방문한 가운데 각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방산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폴란드 정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 70대를 추가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폴란드는 앞서 2022년에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현재 남은 계약분 70대에 대해서 실제 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폴란드 대표단이 천무 시험 사격을 참관 후 시험장 현장에서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이번 방안 일정에 맞춰 루마니아 정부는 총 1조 2,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K9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지막 단추를 잘 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 방산주들이 크게 올랐죠. 격포즈를 맞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5% 뛰었고, 코치테크놀로지와 에스코넥이 모두 7%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STX 엔진, 한화 시스템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게임주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도 침체된 게임 산업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나눴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담아 오는 5월 초에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와 함께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고,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 차관은 콘솔 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디 게임을 중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진흥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진흥안에 대한 게임 업계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는 자사주 처분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8.52% 올랐고 W게임즈도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4%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손오공과 룽투코리아가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마음이 갈 때와 같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어제 우리 시장 눈치 보기 대기 모드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당장은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고환율과 고금리, 고유가 위기 속에 주 후반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예정돼 있어서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강세로 출발했던 지수가 쭉 빠지면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가 0.24% 조정으로 2623선,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845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아쉬웠는데요. 수급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막판에 물량을 많이 걷어들이긴 했지만 2,523억 원 순매도를 하다 보니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505억 원, 기관이 290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앞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엔 강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결국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79% 추가 조정으로 75,500원, SK하이닉스도 0.35% 하락해 17만 원 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25% 내렸습니다. 반면 밸류업 기대감이 이어지며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현대차가 1.84% 오름세로 24만 9,500원, 기아가 0.7% 올라 11만 5,900원이었고요. 셀트리온도 0.56%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총 2위로 올라선 HLB 0.38% 강세 기록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4.57% 시세를 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23%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 리노공업이 2.81%, HPSP가 3.7%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2.4%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환율은 방향성을 찾는 모습입니다. 90전 떨어져서 1,378원 30전, 박스권에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횡보 장세 속에서도 우주항공 업종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우주산업의 여러 기회들이 열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저궤도 위성 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발사체나 안테나, 지상국 등의 사업자에 있어서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 내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의 민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모든 밸류체인에 걸친 우주항공 기업들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주도 위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관련 수주 증가가 실제 실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탑픽으로 세트레가이를 꼽았습니다. 국내 위성 프로젝트의 독보적인 수혜자라면서 목표 주가 5만 3천 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차 선호주로는 위성 통신을 할 때 필요한 기업 인텔리안테크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7만 3천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산업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제약업종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제3의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기업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5년 제약기업의 시대를 지나서 2015년부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레벨업 사이클이 전개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텍을 기반으로 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바이오텍들의 기술 이전이 증가하고 글로벌 신약들이 줄줄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은 리가캠 바이오와 ST팜 등의 중장기 투자 수익률이 전통 제약기업이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지, 글로벌 상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 아래 세 가지를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9만 2천 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ST팜은 높은 성장 가치를 감안할 때 저평가된 기업이라며 10만 원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올해 렉나자 목표 매출액을 1,000억 원까지 보고 FDA 신약 승인도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수주 그리고 실적까지 이어지는 만큼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내고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런 흐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뭔가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확인했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랐네요. 네. 네, 테슬라 실적 안 좋았는데 또 주가 오르고. 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지표 가지고 이렇게 일관된 어떤 설명이 이제 자꾸 막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차트부터 들여다보는데 전부 어지간하면 61선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네네. 21선이 주추수선이면 61선 수급선인 61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오니까 다 아래 꼬리가 달리든지 그 다음 날 양봉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유럽이 그렇고 유럽 뭐 대표적인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독일 닥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다들 60일선 오니까 즉 수급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오니까 산다는 것이고. 좀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예. 우리 수요일의 남자 유동원 본부장의 그 교육이 지금까지는 아주 유효합니다. 인사이트가 지금 잘 맞아 네, 가고 네, 있죠. 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 본부장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바쁩니다. 경무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네, 금요일 날 뭐 거의 피크를 쳤죠. 피크를 쳤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저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 AI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죠. 예. 엔비디아가 10% 폭락을 했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는 23% 폭락을 그러니까. 했었고 그러면서 예.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얘기들을 하셨는데 걱정들이 많으셨을 예,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끝났다. AI는 끝났다. 네, AI는 다 가짜다. 뭐 네. 이런 식의까지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4시부터 거의 그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이 투자 레터를 저희 고객들한테 내보내고 하는 작업을 주말 내내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해보면 뭐 전혀 일요일이 불안하지가 않았었고요. 예. 이렇게 너무 좀 과장되게 가버리면 네네.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분석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월요일이라도 빨리 털어야 되는 네네.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겠지만 저희의 분석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 증시 한번 보시면은 네네. 어제도 S&P 500이 1.2% 올랐고 나스닥이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금요일 날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왜 걱정을 하셨냐면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성장 지수가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나스닥 100을 보는데 예. 많은 분들은 그냥 나스닥 그 전체를 보세요. 종합으로. 예.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종목이 2,500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브로드한, 가장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상승장에 앞으로 2년, 3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그 컵핸들 차트가 만들어져서 2021년, 2022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 2년, 3년 동안에는 뭐 40%, 50% 상승하는 장이 최소 나온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어떻게 됐었죠? 그거를 다시 뚫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1선까지 그냥 뚫고 내려오는 예.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아찔했죠. 아찔하게 패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는 이제 지표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네.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금요일 예. 날이.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게 터졌었죠. 뭐 이란이 공격을 당했다더라. 예. 그러면서 뭐 이란이 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뉴스 막 나왔고 또 AI가 뭐 앞으로 도대체 이 AI라는 게 어디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쓰여지느냐. 이거는 그냥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이건 네. 다 과잉 투자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까지 하면서 급락장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기 금요일까지의 차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주봉이구나. 예. 예. 금요일까지. 지난주까지. 네. 네. 근데 보시면은 S&P 500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확하게 뚫고 내려온 게 아니었고요. 그냥 21선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만 보면은 큰일 났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었지만 네. 전체적인 다른 지수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아까 옵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을 볼 때는 감마라는 걸 봅니다. 감마 뭐냐면은 그 이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변화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엄청나게 좋게 보다가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걸 단기간에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은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그 추세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표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실적을 위한 그런 변동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놓고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펀드멘탈도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네네. 뭔가 우리가 걱정을 했을 텐데 네. 사실 보시면 지난주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ASML 실적 발표고 예. 그다음이 TSMC 실적 예. 발표고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 금요일 날 같이 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적이 예. 실질적으로 1,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다 뭐라고 했냐면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앞으로 미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미리 예측을 하면서 밀었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넷플릭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입자 수 발표를 앞으로 안 할 거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실적이 너무나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9%나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을 위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확 들어왔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투자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뭐 개별 종목이든 예. 업종이든 이런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했던 랠리가 네. 이제 3월 중순까지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거의 한 5개월,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맞습니다. 쉼 없이 거기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뉴스 플로우가 예. 지난주 옵션 만기를 딱 앞두고 또 당일에 이르러서 맞아요. 하필이면 또 예. 이스라엘이 무슨 그리고 네. 확인 안 된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네. 것들이 막 이렇게 맞아요. 오르내렸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좀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언론 매체들에 하루 종일 이스라엘 이란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초대된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네. 진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네. 아무도 몰라요. 여기 서울에 앉아가지고 그냥 외신 몇 줄 보고 네. 그냥 그걸로 이제 짐작일 뿐이었는데 결국 보니 이게 공매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공매도 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는 뭐 위도 아래도 늘 이렇게 훑어먹겠다는 그 이리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이용을 해서 네.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뉴저지의 뭐그 공매도 규모가 상당했던 거고 예. 지난주에 짭짤했던 것더라고요. 네,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파티를 그래서 했다. 네, 금요일 날 딱 어쨌든 끝났으니까 수익 난 거잖아요. 네, 끝이잖아요. 그렇죠. 던졌던 사람들은 다 손실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는 믿을 거는 장기적인 흐름인 거고 네. 장기적으로 정말 진짜 AI가 끝났냐. 예, 그게 끝났으면 진짜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AI가 엔비디아가 이제 독주 시대가 끝났다. 네. 뭐 아니면 전체적인 그 AI 투자가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네. 뭐 이 AI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신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뭐 등등등등 얘기했었을 때 그만큼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시면 딱 네.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부분이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고 네. 또 새로운 신규 매출 창출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 자율주행 이게 AI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도 시키면서 테슬라 주가를 막 밀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60가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확 한꺼번에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실적이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러게요. 이번에는 또 이제 AI 뉴스 가지고 네. 로봇 가지고 네네. 예, 자율주행 가지고 주가를 또 튀우죠. 예. 그러면서 그 뚫고 내려갔던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 보여준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기회가 됩니다.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에 대해서 휘둘리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얘기드리는 게 미국 주식 투자는 그렇게 휘둘리다가는 수익률 다 까먹는다. 휘둘리다가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었다면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빠질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희가 한번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난 30년의 S&P 500의 주가가 네. 평균적으로 연복리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8.2%가 나왔어요. 평균. 네.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옛날에 적금 네, 똑같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든지 10년 저축하고 나면 뭐 제대로 뭐 전세값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죠. 그 정도로 높은데 네. 만약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던졌어요. 예. 근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이 올라가는 걸 놓쳤다. 네. 뭐 던지고 나면 다시 못 사잖아요. 예. 그걸 놓쳤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연복리가 4%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나면 7배 정도 되는 네. 거에 2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전문 투자가가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가 아닐 경우에 네. 예, 뭐 옵션을 정말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 네. 뭐 개인 투자자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는 펀더멘탈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빠져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저 저가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예, 이걸 언젠가 나중에 팔긴 하겠지만 예. 그 모든 그런 가치가 다 주가에 포함이 됐었을 때 파는 거지.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면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형 기술주들, 특히 이 엔비디아, 네. 뭐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는 그거를 게 좀 중요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봐 주세요. 네, 예. 뭐 그러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자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시죠. 예, 주가 저희가 이제 요 주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보시면 작년에 9월달에 고점에서부터 8월 9월달에 고점에서부터 10월 말까지 저기 보시면 이제 쭉 빠졌죠. 주가가. 네. 예, 이게 이제 5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주가 조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 주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퍼센트지로 계산해 보시면 20% 빠졌네요. 20% 빠졌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400달러부터 최근 3월 초순까지 3월 8일까지 400에서 974. 네. 그러면 100몇십 프로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더블 난 거고. 그죠? 더블 넘게 났습니다. 더블 넘게. 예. 그러면은 충분히 그 20% 조정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22.4% 볼린저 중단까지 딱 하락시키고 예, 금요일 날 끝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반등이 오고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에서 멈췄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차트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 그럼 스토리가 끝났느냐. 우리가 이런 흔히 얘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기업들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네.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분기가 지났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예. CEO들이 그렇게 하면은 CEO가 잘려야죠. 그죠? 근데 이 뉴스의 톤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안 된다. 투자를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 네. 이런 뉴스를 자꾸 던진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인터넷 인프라만 까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예. 한 3분기 내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끝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너무 과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 주가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좋아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중의 주가를 보시면은 더 놀라운 거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300달러가 튀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네네. 예. 그 전에 보시면 여기 고점이 훨씬 더 높죠. 거의 뭐 400달러 수준이니까 이건 30몇 프로 빠졌던 겁니다. 예. 그리고 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300달러부터 시작해서 1200달러. 그럼 200% 오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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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른 거의 2배. 그러니까 하락폭도 정확하게 2배. 42% 빠진 거죠. 또 마찬가지로 볼린더 중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데이터 센터를 네. 까는 회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AI 칩을 넣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걸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 증가율이나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네. 예,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 SMCI 다 PER이 25배 미만. 퍼가. 네, 퍼가. 앞으로 12개월, 24개월 포워드가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 100%, 내년에 20%, 엔비디아가 그렇고요. SMCI가 올해 100%, 내년에 50%.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근데 S&P 500의 PR이 얼마죠? 20배. 예. 얘네들은 25배. 예, 겨우 25%의 프리미엄인데 이익 증가율은 지금 S&P 500이 10% 올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100%, 뭐 40%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죠. 저희의 판단은.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의 적절한 가치를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네. 아직 주가가 세 자릿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 예, 그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펀더멘탈이 맞다면 예. 네네. 이익 증가율이 2배다. 우리가 패그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면 네. 저희는 엔비디아 주가나 SMCI 주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고점을 본 게 아니고요. 뭐 많이 가면은 $2,000도 볼 수 있다. 엔비디아 네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정도까지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게 뭐 적절한 주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이익이 꺾이거나 뭐 하면 또 바뀌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숫자의 확인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이 AI에 대한 그 집중도를 유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이 스토리가 끝나려고 하면은요, 네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계속 체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2년 동안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또 바로 온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금요일 날. 예,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펀더멘털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해왔던 빅테크 쪽에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인데 네. 그럼 전체적인 펀더멘털 어제 나왔던 그러면 그 PMI 지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 글로벌 제조업 예, PMI. 예. 자 우선은 네. 그 대형 기술주도 좀 넘어가 보죠. 네, 그것부터 네. 먼저 네. 얘기를 하고. 네, 이번 주 그러고 뭐 갈까요? 실적들 줄줄이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는데. 네. 예. 자, 지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그 대표적으로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이 ROE의 평균이 예. 38.6% 정도 됩니다. ROE. 예, ROE가. 그리고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시면요. 올해 1사분기만 네. 빅테크 매그니피컨 7이 예. 얼마나 이익이 증가하냐면 60%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올 1분기에 1분기만. 근데 올해 1분기 S&P 500에 지금까지 발표된 숫자는 얼마냐면 1% 증가를 안 했어요. 전체가. 네네. 그러면 이 이익 증가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그 전체적으로 빅7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PER의 디퍼런스가, PER의 차이점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포워드가 전체 S&P 500이 20배인데 얘네들은 3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내년 말까지로 계산하면 25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S&P 500은 지금 20배고 내년 연말로 가면은 뭐 한 18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했었을 때 지금 이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면은 아직까지 대형 기술주들이 너무나 저평가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 기술주들이 AI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아니냐,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뭐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AI 관련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C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런 숫자들이 더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PC든 PMI 지표든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난 과열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엄청난 침체 현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옛날에 써왔던 이 골디락스에 네네.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들이에요. 그게 또 증시에는 또 달달한 용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락을 만들면은 아하. 그거는 조금 약간 과장된, 물론 항상 증시가 옳기 때문에 예, 증시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언제든지 항상 좀 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그 종합 PMI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제 50 위잖아요. 그럼 그래서, 확장이죠. 확장이죠. 물론 지금 제조업이 또다시 50 밑으로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펀더멘털적인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GDP 성장률이 급락할 거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숫자가 나타나냐면요. 이 아틀란타 연은의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1사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2.9%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발표하겠죠. 네. 그럼 이제 1사분기가 2.9%라는 것은 전분기 대비해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로는 3%입니다. 너무 핫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3% 성장률이면 진짜 너무 높은 거죠. 무슨 경기 침체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음 분기. 네.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은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숫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1사분기는 2.2% 정도 성장률이지만 그 밑에 보시면 2사분기는 2.7%로 상승할 거다. 네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계속해서 GDP 성장률이 2%대 중반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GDP 성장률이 아까 PMI 지표 때문에 막 1%대로 뚝 떨어진다. 아니면 뭐 0%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분명히 주가는 빠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사분기, 2사분기의 GDP 성장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2%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골디락스를 얘기하는 거지 네. 어떤 급격한 급락 또는 급격한 급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열, 예.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의 어떤 리스크, 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그 작업들을 했냐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작업을 뭘 했냐면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들여다봤어요. 예를 예. 들면은 뭐 미국의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예. 또 우리나라의 숫자라든지 뭐 중국의 숫자라든지 유럽의 숫자라든지 이걸 다 복합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다. 뭐 경기 둔화?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숫자를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예, 거기에 맞물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나온 그 소장님 말씀 주신 그 글로벌 제조업 PMI 이게 수축이니까 금리를 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아까 이제 PC 보여주셨는데요. 그 저희의 생각은요. 그 PC가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되죠? 계속 예, 이제, 이번 예. 26,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6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라인 PC가 2.6, 뭐 그다음에 근원이 2.7. 어쨌든 간에 2%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3 예. 밑으로는 내려왔죠. 3%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PC가 2에서 3%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네. 미국의 PER이 지금 20배지만 네.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논리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런 정도면은 금리가 지금 현재 5%대 단기 예, 금리가 예.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4%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저 PC 인플레이션 플러스 1, 2% 정도의 금리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5%의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2.5%인데 5%라는 거는 금리를 2.5%나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끌어내리는 정도의 금리인 거고요. 4%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번 PC 인플레이션 숫자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했는데 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조정이 있을 수 있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왜 높게 나오느냐?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은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의견이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는 5월 15일 정도? 네. 예, 5월 15일 날 4월 달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는 거구나. 지금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지만 이번에 올라간 건 계절적인 요소이겠네. 다시 빠지겠네. 그 유가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려주느냐. 제가 볼 때는 늦어도 7월 31일 날은 내려준다. 7월 31일. 늦어도.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4월, 5월, 6월 숫자를 확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4월, 5월, 6월 숫자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 미 연준도 이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죠? 여태까지는 명분이 없었죠. 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자꾸 나오니까. 옛날에도 안 그래도 너무 늦게 올려서 야단을 맞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빨리 내리기 시작하면 또 야단을 맞을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는 거를 한두 번 정도, 많이는 3번까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6월이 아니면 7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30일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미 연준이 만나면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1.3%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58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이 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0.9%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5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올랐고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2.5%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400원이네요. SK하이닉스도 2.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6,100원. LG에너지솔루션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9,000원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9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15,8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0만 원이고 네이버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4만 3천 원이고요. HLB도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8,200원. 알테오젠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5,300원. 엔캠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원이죠. HPSP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2,650원. 셀트리온제약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8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오테크닉스 3% 강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좀 어제 아쉬웠던 거는 시장에서 많이 좀 반등을 시도했던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윗꼬리가 또 윗꼬리 들고 달리더라고요.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상승 출발 강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승세가 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장을 보면서 이거 미국 장하고의 동조하는 그 정도가 점점 약해지나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장 흘렀던 갔던 대로 개장초 가주면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수는 가는데 지수 가는 와중에 또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할지는 또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오늘 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형주 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또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유지될 수 있지 같고.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반도체 그동안에 또 한 며칠
조정이 깊었으니까 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지금 저 동시효과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유도훈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쉬운 거는 우리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과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미국장에서 통하는 아까 뭐 엔비디아도 말씀하셨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예를 보여줬지만 올랐어. 이렇게 지나간 차트 보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20% 30% 조정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2배 내지는 3배를 또 금방 가요. 2배 내지 3배 가서 40% 빠지는 거는 안 아파. 견딜만 해요. 이게 우상향이 가능하고 아닌 말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 지수 사서 그냥 쭉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그 패러다임을 한국에다가 도입한 게 팬데믹 때 네. 코로나 왔을 때 그걸 적용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계속 측정하시고 숫자로 승부하시는 유 본부장께서 이제 보여준 그렇다면 지금 과도한 거 아니야 싶었던 것들도 PER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치로 나오는 우리 국내 종목들 가운데 시세 좀 낮은 것들은 보면 PER이 100, 200이 수두룩해요. 아,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도 아직도 100, 150이 있어요. PER이. 코스닥 쪽에. 예.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기법도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해요. 수급이 모든 걸 좌우해요. 몰려들면은 뭐 200배, 300배도 예사입니다. 네. 뭐 엔캠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고점 찍고 밀리기 전에 PER이 230 갔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종목들 시가총액 다 더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박시장이죠. 그래요? 네. 제가 아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GDP의 거의 뭐 100% 계산하시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다들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오히려 대형주들 뭐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 그림을 보는 거지. 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작은 시가총액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하고 좀 연동되는 흐름이에요. 뭐 가이던스라든지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S&P 500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 투자를 잘하게끔 하는 게 제 일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 이득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이제 해외 언론사랑 영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하자고 블룸버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도 보시면은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저조한 성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좀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I 사이클, 그죠? 그럼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전기차의 단가는 하락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기차나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없냐? 아니죠.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이런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사이클적으로 사야 되는 타이밍이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리스트를 좀 올려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더 나아가서 한미 반도체까지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 해외 언론과 얘기할 때 있어서 지금 타이밍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가고 막 1,400원까지 가면 예. 사람들이 좀 팔기는 하지만 네네. 근데 지금 딱 좋은 모습이 뭐냐? 1,400원 한번 딱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은 또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 간밤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단기 고점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AI 관련주들 반도체주 쪽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나타낸 모습이었고 뭐 엔비디아 또 SMC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어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는 상승을 보여줬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 중소형주 쪽에서는 또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 훈풍이 예상되는 분위기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8% 올라갑니다. 2,664포인트. 지금 단숨에 41포인트 이상 지금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고 코스닥도 1.38% 상승합니다. 85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호가보다 훨씬 흐름이 탄력적이네요. 2.5% 상승 77,4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5% 올라갑니다. 176,7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3.6% 상승합니다. 38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 올라갑니다. 80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올라갑니다. 6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0.8% 빠지네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좀 시장의 조정을 보일 때 좀 뭔가 방어주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때는 또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는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0.5% 올라갑니다. 180,700원. 포스코홀딩스가 2.68% 상승합니다. 402,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9% 상승하면서 18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 반등 보여줍니다. 단숨에 어제장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45,500원이고 HLB가 0.3% 상승합니다. 107,200원.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172,600원이고요. 엔캠은 1% 상승합니다. 278,000원. HPSP가 1.9% 상승합니다. 42,950원. 리노공업이 3.5% 강세입니다. 251,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상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상승하면서 173,300원. 이오테크닉스가 5.3% 강세입니다. 236,000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오늘 흐름 좋네요. 특히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5% 강세입니다. 뭐 전고체 관련주 셀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도 4% 강세고 SK이노베이션도 3.8%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112,600원. LG화학까지도 4% 강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셀 쪽 흐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낸드 쪽, 3D 낸드 쪽도 흐름 좋습니다. PSK홀딩스가 6.4% 강세입니다. 47,800원. 테스도 4% 상승 중이죠. 26,900원. PSK도 4% 상승합니다. 33,300원이고요. 뭐 SK하이닉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셨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 4% 강세입니다. 테크윙도 3.6% 올라갑니다. 32,850원이고요. 유진테크도 3.2% 상승, KC텍도 3.2% 올라갑니다. 35,200원, 유니테스트도 2.9% 강세입니다. 오늘 3D 낸드 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가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반도체 쪽 다 올라가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리노공 앞서 보셨고 가온칩스가 3% 상승 중이고요. 유니퀘스트도 3.6% 올라가고
제주 반도체도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2% 상승 보여줍니다. 칩셋 미디어도 2.7% 강세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뭐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관련주 봐야겠죠. 한미반도체는 어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3.9% 올라갑니다. 13만 6,600원. 자,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도 5% 강세, DIT도 2% 상승 중이고 STI도 3% 강세 보여줍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7% 올라가고요. QRT도 3.8% 강세입니다. 오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HBM 관련주, 3D 낸드 관련주 다 반도체 쪽이죠. 그 밖에 뭐 2차전지 앞서 보셨고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9% 급등합니다. 지금 30만 원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30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4% 강세고요. 포스코엠텍도 3.9% 올라갑니다. 그 밖에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도 올라가고요. 지오릿 에너지도 1.4% 상승 중이고요. 금양도 3% 강세입니다. 코스모화학, 세비캠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다 사네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1,033억 원 순매수고 기관도 655억 원 순매수고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오늘 1,66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개인도 사네요. 개인 40억 원, 기관 97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1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619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인데요. 달러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6원 30전 하락한 1,3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예전에 소장님이 달러원 환율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뭐 1,400원 터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금 좀 하향 흐름이 이어지네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지만 우리 2,640, 2,600 한 65 근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애초에 이렇게 찍혔던 타겟이 2,860 근방입니다. 이번 장 이렇게 돌아섰을 때 지금 이것도 우리도 총선 전에 환율도 총선 전에 그 갭 메워야죠. 1,355원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한 추가 한 20원. 그 장 잘 이렇게 그 사이에 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짧게라도. 아니 앞서 저희 외국인 매매 포지션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또 현선물 다 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중요하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환율이 절하되는 과정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사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절상이 되는 과정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짚어봤었어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물론 1,400원까지 찍었을 때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외환 보유고 그리고 대외 부채 규모 또 무역 수지 흑자 적자 그리고 경상 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었을 때 민간 부채 비율과 금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현상으로 봤었을 때 수급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봤었을 때 환율이 여기서 더 절하되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답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럼 1,400원 한번 찍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1,300원대 중반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추세일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형 회사들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회사들. 즉 이익 증가율이 들어오는 회사들. 그게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물론 그 사이클이 꺾이면 또 우리가 뭐 워낙 우리나라는 모멘텀을 쫓아가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과 자동차 사이클이 꺾였다. 그래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적인 차원에서도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항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뭐 1997년, 98년 그 무렵에 IMF 외환위기 때는 진짜 우리나라 달러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1,600원에 육박했던 거는 이거는 좀 수급이 너무 쏠렸던 어떤 그거였지만 그 이후에 1,400원이라는 환율은 늘 외환 딜러에게 있어서는 숏 찬스였고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수 찬스였어요. 그 이후로는. 네네. 그렇네요. 그 이제 펀더멘털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과거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 이 1,400원의 어떤 의미가. 네. 그리고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네. IMF 세계은행 뭐 총회 때문에 뉴욕에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진도 나오고 성명서 발표까지도 이끌어냈지만 네. 한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한마디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동 성명서까지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네. 거기다 대놓고 1,400원 위로 뚫어보겠어 하면서 덤비는 거는 좀 무모하죠. 네. 투기 세력들에게 있어서도. 그거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2차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플라자 합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네. 적어도 시장의 가격 변동의 거의 한 8, 90% 갖다가 유발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만큼은 확실한 워닝이었죠. 맞습니다. 더 이상 달러롱으로 돈 벌려고 덤비지 마라. 네,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대형 성장주들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쪽은 또 그렇죠.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희가 좀 얘기하던 것 중에서 예. 조금 요즘에 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왔었을 때 그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네. 중소형주가 괜찮아지더라. 아. 특히 중소형 성장주들이 예.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미국에 계신 대표적인 투자 구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올해 중소형주 사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네, 네. 예. 뭐 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중소형주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는 성장주, 예. 러셀 2000 성장주, 그게 이제 IW 성장주 IWO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셀 2000 IWM이 아니라 IWN인데요. 저거는 네.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예, 그래서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ETF 매력도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는 또 그 가치주들의 매력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중소형주들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뭐 둔화가 급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보여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으로 따지자면 네네. 한 2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좀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연말까지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렇죠. 그 이외에 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기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고 좀 얘기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네. 저희는 여전히 지금 경기가 좋다 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의 금리가 빨리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4.6 정도 되죠. 네, 이게 한 연말까지 저희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냐면 4.0 정도. 네, 그러면 연수익률이 채권을 투자했었을 때 두 자릿수가 나오지는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채권 비중을 한 뭐 17%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주식과 채권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8대2 전략. 그래서 주식을 8, 채권을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대체자산까지 포함시켰을 때 75%를 네.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 네. 보통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 보통 주식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그게 올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대체 자산에도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저희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더 낫다. 비트코인이나 오히려. 이더리움이 오히려 대차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최근에 막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종은 그것도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금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리시해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예. 근데 보통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과거의 추세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달러가 강한데도 금도 올라가. 그렇죠. 네. 요거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중국을 보면 돼요. 중국. 지금 수요의 가장 큰 거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실질 금리가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빠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금 가격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금 가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국이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금리가 너무 낮아진 거죠. 쓸 카드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좀 오버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이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나스닥 시가총액 비중으로서 한 7%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뭐 폭등을 해서 10배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나스닥이 앞으로 연간 단위로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그 정도는 연 단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아까 포트폴리오 다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을 한 8% 정도 들고 가자.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금을 8%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장 편한 거에 대체 자산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 비중 높아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가 계속 좋아하는 게 대형주 미국 나스닥 100인데 뭐 좀 더 나아가면 S&P 500까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아야 된다. 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의 후공정 쪽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뭐 전기 업종. 그러니까 베트남의 수출 비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업종이 뭐냐?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 IT 사이클에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을 제외하고 투자를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대만, 베트남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런 국가별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미국 제조업 지표가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로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크게 올랐고 이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양 지수 강하게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1.65% 급등, 현재 2,6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1.39% 오르면서 857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반등했습니다. 지금 95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장 초반부터 1,695억 원 대량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2,78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243억 원, 기관이 169억 원 순 매수 기록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만 399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전기제품,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전기제품 업종이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화학업종도 상승폭이 큽니다.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오늘 반등하면서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우주항공과 국방, 매물 나오면서 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강세에 밸류업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손해보험과 자동차 업종, 밸류업 수혜주들은 마이너스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2년 만에 최대폭의 매출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신차 출시를 확대하고 판매량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혀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했는데요. 이 소식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덩달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7.64% 상승세 2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7.23% 급등합니다. 19,0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5.93%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4만 5천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삼성 SDI가 4.3%, SK 아이테크놀로지가 3.53% 강세 시현 중입니다. 덩달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테마도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이 소식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19.53% 급등, 3,05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모트렉스도 3.39% 올라갑니다. 13,370원. 세코닉스가 2.69%, 인포뱅크 2.74%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9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도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이죠. 앞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한 영향인데요. 특히 3D 낸드 쪽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고 적층 단수인 286단을 적용한 9세대 수직 낸드 플랫이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자들도 300단대 낸드를 통해서 승부를 걸 것으로 보여서 낸드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D 낸드 쪽에서는 PSK홀딩스가 7.8% 시세 분출 중입니다. 4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8.35% 올라갑니다. 53,100원 선. 테크윙이 7.57% 강세로 현재 거래가 34,15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DNF입니다. 6% 강세 2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텍스도 7.7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7,75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한화큐셀의 상업용 태양광 EPC 전문 자회사인 인에이블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사모펀드인 TGC와 총 4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 설계와 조달, 건설을 수행하는 내용의 턴키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솔루션과 하나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더불어서 CN플러스가 현재 18.32% 급등세입니다. 454원. SDN이 8.46% 강세로 1,94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 장 초반보단 상승폭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3.75% 상승권 유지 중입니다. 16,3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미코가 4.51% 상승합니다. 83,500원.
매커스도 3.81% 플러스권인데요. 현재 거래가 12,26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장 초반부터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이후에 전력 인프라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도 양호한데요. 업황 그리고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바로 전일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매출액 8,010억 그리고 영업이익 1,288억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정을 보이던 주가가 곧바로 반등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한 결과로 해석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미국 데이터 센터의 예상 전력 사용량이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가 사용 중인 전력의 50% 이상에 해당될 것이라는 전망과 몇 년 후에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된 후에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다시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변압기 섹터의 수요 폭증에 따른 쇼티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고압 변압기 시장은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려운 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대로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호재가 이어지는 부분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은 고압 전력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주로 알려져 있겠고 그 밖에 재룡전기나 효동중공업, AS 일렉트릭 등의 동종 섹터에서도 호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면서 동반 상승 흐름이 포착됐기 때문에 상반기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업황이 좋은데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 내에서도 변압기나 전선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눈여겨보고 계신 관련주 탑픽도 꼽아주시죠. 네, 우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의 데이터 센터로 가는 전기 수요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도 주요 지역 대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는 동종업계 대비 유럽 노출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700억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겠고요. 중소형 변압기 전문 회사인 재룡전기도 타 경쟁사 대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게니 파워가 있어서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단일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변압기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부분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판매 능력을 갖춘 전력 생산자, 그리고 그리드 장비 공급업체, 파이프라인 회사, 그리고 그리드 기술 공급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고요. 구리와 우라늄 등을 포함한 원자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가 에너지 투자자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들로 해석되면서 최근 샘 올트먼도 원전에 이어서 태양광 스타트업의 2천만 달러 규모로 투자에 참여하면서 국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섹터 수급까지 개선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는 SDN과 태웅, 금양그린파워와 대명에너지 등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밖에 전력용 커피 시터를 공급하는 사마콘덴서, 비나텍, 그리고 빅테크들의 베트남 반도체 공장 구축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서진 시스템, 끝으로 AI 배전반 데이터 센터 업데이트 중인 G2파워 같은 기업들이 동반해서 수급이 유입된 바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장 초반은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로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테슬라 시외 반등에 힘입어서 2차 지센터 수급도 양호하지만요. 그동안 실적 기반으로 보시려면은 눌렸던 반도체 업황의 반등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저밸류 섹터와 고환율 수혜주들은 수급 쏠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섹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선업종 쪽에서 관심도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과 미중 갈등 수혜에 대한 기대감 부각 과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섹터까지도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있을 PCE 지표와 빅테크 실적 과정이 만약에 애매한 스탠스로 반전이 된다면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에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크립토 퀀트의 박별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재테크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부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 만에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인데요. 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0일 이제 비트코인이 4번째 반감기를 맞이했는데 사실 소문난 잔치였던 만큼 기대감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어떤가요? 네, 20일 비트코인은 4번째 반감기를 소란스럽게 기대했지만 실제 가격은 지난 8일 이후로 16%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해 지금 63,000달러에서 67,000달러 사이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감기를 살펴보더라도 반감기 당일에는 상승 또는 하락 등 일관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반감기를 돌이켜봤을 때 역사적으로 1년에서 1.5년이 지나서야 크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일관된 패턴이지만 반감기 자체가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미국 현물 ETF로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엄연히 별개의 사건으로 상관관계를 일반관계로 혼동하시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투자자들을 또 놀래킨 게 이제 알트코인들의 급등세였다고 하는데 이 막상 주인공인 비트코인은 잠잠한데 알트코인이 폭등했다고요? 네, 알트코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코인의 경우가 최근에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민코인은 사실 지난 1분기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테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면서 가격은 50% 이상 하락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최근 이제 반등과 함께 가격이 민코인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AI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과 함께 AI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변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다소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 금리 인하 시기는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채굴자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시기의 지연,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류 의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022년 6월 이후로 최대 보유량으로 약 46,27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채굴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매도 물량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즉각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채굴자들에게 호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성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굴자들의 수수료 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6.25개에서 3.16개로 줄어들었는데요. 반감기 직후 첫 블록 수수료는 40.751 비트코인, 260만 달러로 원화 3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채굴자들은 좀 다른 환경에 위치했으며 이는 곧 주식시장에서도 채굴자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쨌거나 이해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트코인이나 밈코인 같은 거에 급등락세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연구원님 설명을 보거나 다른데 검색을 해봐도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꼰대가 돼가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거는 이해가 되네요. 홍콩에서 어쨌거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뛸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 현물 ETF 거래 시작되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기대할 만하다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격 상승의 모멘텀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범이라고 일컫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 유출이 사실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면
뭐 누구나 가격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서서히 준비된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자금들이 이제 유입될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예. 네. 제가 답변이 끝난 줄 알았네요. 계속 말씀 주세요. 예. 그 한편 추가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현물 ETF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5월 24일 공교롭게 이 시기가 그 바네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마감일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거래를 시작하는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누구나 바라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이슈로 의료 대란이 이어지면서 심란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실손보험들 많이들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또 왜곡된 의료 시장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표님 소개가 좀 달라졌네요. 자, 이제 지난 2월에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했고 이제 역시 이제 재정이 문제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저출산, 고령화 속도 늘어가죠. 그러면 저출산이면 이제 앞으로 일하고 세금 낼 사람 줄어든다는 얘기고 고령화니까 이 보험인 계속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뭐 재정 걱정이 되는데 자, 지금 의료 수가 조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적자, 재정의 단기 수준 적자가 시작돼서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굉장히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불제도 개편, 그리고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 보장, 그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공급 안정 및 혁신 지원 이런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런 필수 의료 수가를 정비하면서 의료 성과에 기반한 이런 지불 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데 지불 효율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제 확대해서 비급여나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의료 과잉 진료를 막겠다. 뭐 이런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을 또 조정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또 국고 지원 보조, 뭐 이런 거를 연장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검토 과제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실손보험을 개편해서 의료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가 되고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의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손보험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지난주부터 지금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서 환자가 치료 비용을 전체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을 심평원에 보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보고를 합니까? 병원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에는 594개 항목에서 이용 빈도나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가지고 약제, 영양주사, 그리고 교정술, 첩약 등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연 2회,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비급여 부담액이 워낙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2013년 기준으로 17조 7,129억 원에서
2022년 32조 3,213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82%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어나서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 외에도 비급여 과잉 진료 등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손보험의 또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영향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파서 병원 가서 한번 받아보면 이게 비급여가 되는 순간에 진료비 부담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제 그게 급여 대상이 돼서 보험 그동안에 이렇게 따박따박 냈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때는 와 대한민국 좋아 소리가 막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걸 갖다 내가 다 부담했더라면 감당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이제 비급여 오면은 또 이제 헉 싶고 이제 부담이 커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실손보험이 이제 끼어든 거고 네.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했고 또 우리는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손보험 이거저거 자꾸 이제 들게 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원 가서 그거 할 때 보면 이래 가지고 이거 의료보험 이거 유지돼 싶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 하고 네. 또 실손보험도 이렇게 광고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 저렇게 해서 보험회사 뭐가 남아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근데 네. 이제 실손보험 들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적당히 넘어갈 만한 것도 자꾸 병원 가더라고요. 이제 이게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네.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이용이 많아진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급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손에서 비급여 부분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해서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의사결정, 그렇죠. 진료를 받을까 그렇죠. 말까 해서 네. 손쉽게 실손보험 의사결정을 있으면 든든하니까 네, 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가고 있는 하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거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렇다는 받은 것보다 거죠. 네. 나가는 비용이 많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2023년 이 손해율을 보면 15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실손보험료 인상이 조금 더 높았다. 3세대는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필요한 진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지만 비급여에 대한 실손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항 때문에 과잉 진료를 이 병원에서도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율의 주범이다라고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묻는 의사들도 많아요. 실손보험 들고 계시죠? 네, 그럼 이거 맞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뭐. 맞습니다. 시술하세요. 뭐. 그래서 실제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 주요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 체외 충격파 그리고 증식치료 같은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외에도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 보험금도 연평균 한 20.2%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심평원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잉 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실제 비급여인 도수 치료 비용 같은 경우는 가격 편차가 중간 가격이 10만 원, 비싼 가격은 60만 원. 그래서 차이가 6배에 이르는 등 이렇게 그래요?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시술 치료 방법 그런 것도 이제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비급여 치료 중 하나가 무릎 줄기세포 이게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치료인데 이렇게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마취나 절개 없이, 그러니까 절개 수술 없이 환자의 골수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로 줄기세포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무릎 관절에 다시 주사를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골수를 빼서 거기 있는 줄기세포를 다시 자가 이식을 하는 이런 네. 치료인데요. 예. 통증 완화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일부 안과나 한방병원 등에서도 보험금 청구에 악용하는 등 이런 문제가 지금 안과에서 무릎줄기세포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청구건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지금 금감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의 백내장 수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도 있는 제2의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뭐예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은 급여 항목인데요. 예. 근데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수술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백내장 수술 가격이 원래 50만 원, 100만 원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이 줄기세포 치료도 현재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주사당 100에서 200만 원 선이었던 게 최근에는 해당 비용이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아마도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게 득이 된다 싶으면 그쪽을 택하는 게 뭐 병원이 됐건 환자가 됐건 보험사가 됐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 당국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고액의 치료를 받고 실비 보험 청구했다가 실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무조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3,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3대 비급여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지만 이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이 치료를 받을 때 보장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가입을 치료를 받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골수 흡입물 이 무릎 주사,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인데요. 이 주사의 경우 X선 검사를 통해서 관절 간격이 정상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상에서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에 이런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환자나 혹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인공관절 대체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대상되는 환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사실 병원 자주 다니고 좀 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입해놓고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번에 고지서 보고 놀란 분들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마 저희가 이 프로에서도 1월에 실손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올해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지서 보고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실손보험료라 전체 보험업계가 밝힌 올해 인상률은 평균 약 1.5%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지 않죠. 그런데 이게 뭐냐?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예,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1세대 실손보험 평균 4% 인하가 됐고요. 2세대는 평균 1%대 인상. 그런데 3세대는요. 평균 18%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한 10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낸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1,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5년 주기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인상폭이 한꺼번에 내 연령 증가분까지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간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이 잘못됐습니다. 10만 원에다 12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따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보험료 이거 좀 아끼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네, 실손은 그래도 내가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에서 해결을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좀 부족한 자기부담금이나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유지를 끝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실손도 결국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지만 내는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 이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이제 그 단체 실손보험 같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가입한 개인 실손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켜서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 정도의 보험료는 좀 아끼시는 이런 전략을 좀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도 견조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외국인 기관도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뭐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